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 Mason.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그 박지원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최상목이가 본인한테 사기를 쳤다 이런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 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었어. 어제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어떤 폭로를 했는지를 제가 자세히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근데 그 매불쇼 에서 방송한 내용이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거 뭐 좀 잘못됐네요. 이게 좀 잘못된 게 있어. 다시 그 매불쇼에서 박지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황당한 요구를 했다. 한마디로 딜을 시도했다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어제 매불쇼 나가서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후 맥락상 보면은 뭐 최상목이는 뭐 쳐 죽일 놈인 건 맞는데 이거 박지원 의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영상이 지금 좀 잘못돼가지고요. 준비한 영상이 조금 긴데 같이 한번 보시고 이게 한 9분, 10분 정도 돼요. 이걸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자료 같이 한번 보시죠. 영상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뭐라고 했느냐? 첫째, 자기를 비난하지 말아달라. 와나 진짜. 그러니까 최상목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 뻔뻔한 최상목이 때문에 진짜 나 살기가 너무 힘든데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내렸잖아. 네. 그런데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지 최상목이가. 그렇죠. 그런 최상목이가 윤석열 탄핵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국민을 가르치고 있어요. 와, 진짜. 나 이거 보고 진짜 너무너무 분노가 들끓었는데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너나 다시 한번 수용해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거 봐, 또 넥타이 메고 또 양복 입고 얘기하고 너무 있지. 뻔뻔한 거 아닙니까? 진짜 뻔뻔해도 너무 뻔뻔해요.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대통령이든 대통령도 저럴 수는 아니, 없죠. 저럴 수는 없지. 국민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헌법을 개돼지로 보는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진짜? 아니 뭔 자기부터가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안 하고 있잖아요. 뻔하다. 아니, 내가 진짜 또 있어. 자, 좀 이따 한꺼번에 말해주세요. 또 있어요? 오늘 또 거부권을 또 행사를 했는데 방통위는 내가 계속 얘기했죠. 합의제기. 네. 합의제기고라고. 그런데 이진숙이가 2명이서 방송사 이사 임명하고 난리 쳤잖아. 네. 알지?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못하게 하려고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네네네. 그런데 최상목이가 이걸 또 거부권을 오늘 행사했거든요. 행사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대. 위헌. 또 헌법 얘기를 또 해. 본인은 지금 헌재 결정도 따르고 있지 않은데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아니, 감사해요. 위헌성이 상당한지 안 한지 너가 어떻게 알아? 진짜 이제 참을 수 위헌이라고 결정난 것도 안 따르면서 위헌성이 상당하대 이거는. 아니 그 거부권을 일단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거고 총선 불복입니다. 이 자체가 총선 위헌이에요. 불복 좋았다. 이 자체가 위헌이에요. 네. 그리고 방통위 관련해서는 이번 MBC가 집행정지 상고심까지도 법원에서 방통위가 패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방송 장악이 이진숙을 직으로만 복귀시켰을 뿐 다 잘못됐다는 게 우리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대법이야 대법. 대법원에서. 근데 아니
최상목 어떻게 염치가 있으면 본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따르면서 또 존중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거부권을 쓰면서 또 다시 헌법을 짓밟잖아요. 이거 정말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정도의 행위. 진짜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진짜 보면 우습게 하는 거야. 저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최상목에 대해서는 진짜 분노합니다. 진짜 분노해 나는. 정말로. 정말 분노해. 최상목은 정말.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정상이 그런데 아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제가 안 될까요, 그래서 진짜. 최상목 대행을 반드시 이게 조져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방법을 하나 제시했었는데 어차피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뭐 정권이 바뀌어야겠죠. 정권 교체 후에 근데 탄핵을 그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탄핵을 바로 시켜버리면은 그동안 경제부총리 임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탄핵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니까 경제부총리만 해임시키고 국무위원직은 유지시킨 다음에 탄핵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우린 경제부총리도 임명할 수 있게 되고 최상목은 탄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방안까지 모든 방안을 우리는 다 지금 계획을 해놨다가 아니 그 방안도 이걸 좋은데 일단 쏟아놔야 돼, 이게. 최상목은요 뭐 대행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무조건 수사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나라를 망쳐놓은 게 너무 많아서 뭐 정치적 책임은 당연한 거지만은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전 국민을 사실상 농락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완전히 농락하는 어떻게 거야. 헌법재판소 결정을 자기가 수용 안 하면서 또 국민들한테 그러니까요. 수용해달라 그래요. 진짜 농락이네. 진짜 이거 장난합니까, 농락이야. 농락이야, 아 이거는 진짜 우습게 아는 거야. 국민이 되게. 농락이에요. 그동안에 정말. 넥타이 매고 의전 받고 하니까 세상이 우스워 보였던 거죠. 자기는 잘 보여야 될 사람 한두 명만 있는 거야. 국민은 우스운 거야 진짜.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헌법을 파기한 사람이 윤석열이었는데 또 하나가 생겼어요. 최상목. 예. 이 두 사람인데 제가 내일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최상목 대행과 얘기를 나눈 게 아니고 그분이 중간에 서서 최상목 대행의 의사를 저와 조정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민주당 네. 간부인데 제가 한덕수 총리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부인 관계를 네. 제가 국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심정이 괴로웠어요. 아 친구인데. 맞아. 맞아.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건 있을 맞아. 수 없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의 행태를 보니까 그 사람이 중간에 서서 저랑 3자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뭐라고 했느냐? 첫째, 네. 자기를 비난하지 말아달라. 와나 진짜 너무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탄핵을 시키지 말아달라. 뭐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달라. 영태균이야? 아니 뭐야? 최상목이 예, 이런 뭔데? 얘기를 했는데 너 뭔데 최상목이? 그걸 제가 민주당 간부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지만은 직접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가까워요. 그분하고. 그분이 그러한 말을 최상목 말이라고 해서 의원님한테 옮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 확인해보고 한번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그 민낯을. 예,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비겁하냐. 그렇지. 그 민낯을 까발려야 돼. 진짜 비겁하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 비난하지 말라. 미래 보장해달라. 이게 천재들이 갖는 그 뭔 천재입니까 이게? 머리통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야. 미래를 보장해달라. 야. 우리가 보장하지 않으니까 저쪽하고 극우하고 지금 저렇게 하나? 윤석열이 보장했나?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자. 그래서 내일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눈 얘기를 확인해서. 네. 너 그런 말 한 거 사실이냐? 그렇죠. 너 협작질 하려고 했던 거 사실이냐? 그렇지. 예.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공표해야죠. 민낯을 폭로합니다 내일. 예. 와, 이 진짜 이 최상목이가 마지막까지 협작질을 시도했다? 이 사실이면 거의 핵폐기물. 이건 급인데, 핵폐기물이지. 이게. 이거 사실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권한대행? 이거 너무 핵폐기물입니다. 심각하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협작질을 시도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제2의 내란이에요. 제가 볼 때. 아니 헌법을 꼭 총칼로만 어겨야 됩니까? 아니 지금 최상목도 계속 본인이 위원을 계속 쌓아가고 있잖아요. A4 용지를 받아가지고 예. 자기는 보지 않고 F4에 주었다. 네. 이게 뭐예요? 내란 이미 피의자예요. 맞습니다. 조사를 받고. 그런데 저렇게 버티고 앉아서 나는 다 좋은데 자기가 헌법을 지키지 않고 폐기하면서 국민들한테는 하라고? 하라고 가르쳐요. 승복하라고? 토악질 나오네. 이거는 진짜 헌법재판소의 이건 안 돼. 최종 판결을 승복할 사람은요.
5,200만이 다 승복해요. 네. 윤석열이만 선언하면 돼요. 네. 아. 네, 여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무기는 뭐 인간도 아니다, 핵폐기물이다, 뭐 쓰레기다, 이런 협작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3자를 통해서 박지원에게 최상무기 비난을 하지 말라, 탄핵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미래를 보장해달라, 이 세 가지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황당할 수는 있지만은, 최상무기도 양아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문제는 최상무기가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최상무기 입장에서는 본인도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딜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도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딜을 하려고 했어. 물론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아줬어요. 영수회담 때, 지난해 영수회담 때 총선 끝나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은 수용을 해서 뭐 윤석열이 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대요.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 주변에서 뭐 이런 조언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구속되기 전에 만나겠다. 뭐 이따위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 의원이 뭐 방송에 나와서 폭로를 했는데, 박홍근 의원인가요? 예, 박홍근 의원이 유튜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 구속되기 전날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양아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했던 거는 민주당이 170석 이상 가져가면서 이제는 감옥 가게 된 상황이 되니 이재명 대표하고 딜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일축을 했어.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탄핵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최상무기도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내란 공범이고, 예, 이대로 가면은 본인도 감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박지원 의원한테 딜을 시도한 거예요. 최상목이 양아치긴 하지만 최상목의 이러한 행태는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최상목이 딜을 시도를 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상목의 세 가지 요구사항, 나를 비난하지 마라, 탄핵하지 마라, 미래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를 민주당이 받아준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박지원 의원이 자백을 한 거야. 우리 최욱 씨는 거기까지 이제 아주 깊게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그냥 최상목만 욕을 하다가, 물론 또 본인이 앞에 앉아 있는데 뭐 그런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당사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박지원을 깔 수는 없으니 최상목만 욕을 한 거지. 그 최상목이 쓰레기라면, 핵폐기물이라면 그 딜을 받아준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게 진짜 핵폐기물이고 쓰레기 아니에요? 자,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최상목이 탄핵을 누가 막았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막았는데 그게 박지원이다. 그 박지원 본인이 유튜브 방송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 최상목이 탄핵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최상목의 딜을 박지원이 받은 거 아니야? 박지원이 받아가지고 민주당 지도부에게 뭐 의견을 본인이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부에게 전달을 하고 지도부의 발목을 잡은 거 아니에요? 자, 이 딜을 한 것도 저도 이해는 해요. 현실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뭐 순수하게, 깨끗하게 뭐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어요. 다 그 또 이면에서는 여러 가지 또 뭐 협상과 조율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 여의도 정치판이 뭐 운동권들 데모하듯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뒤로 이면에서 딜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에 수용할 수 있어요. 응? 그래, 너 최상목이 지금은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고, 윤석열을 체포하고, 당시만 해도 이제 체포가 안 될 때니까 윤석열을 체포하고, 특검을 통과시키고 내란을 진압하고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니 최상목이를 탄핵을 안 하고 미래를 보장해 주더라도 최상목이가 협조를 한다라면 그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 같은 딜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현실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석 달 넘게 이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
아니 최상목하고 그래 딜이 됐어. 그래, 최상목이 안전 보장을 해주는 대신 탄핵을 안 하는 대신 그러면은 최상목이는 민주당에 협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민주당 정치에 동의를 협조를 해서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내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석 달 동안 협조를 안 했어. 아무것도.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 석방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자, 이 책임은 최상목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 있는 거지. 이 책임은. 저는 딜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딜이 깨진 시점에 탄핵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이제 와가지고 최상목이 야 이런 딜을 시도했다 내가 폭로를 한다 이 새끼는 쓰레기다. 그럼 최상목이 쓰레기면은 민주당은 등신인 거예요. 등신이지. 이게 뭡니까? 당한 거 아니에요 최상목이한테.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 아무것도. 단 한 가지라도 최상목이가 민주당에 협조한 게 있습니까 지금? 석 달 동안 질질 끌려다닌 이게 등신이지. 사기 친 놈도 문제지만 사기 당한 놈도 문제 아니에요. 그 중심에 박지원 의원이 있는 거잖아. 박지원 의원이.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우 같은 박지원 의원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 쓱 빠져나가려고 최상목이한테 이제 다 뒤집어 씌우고 이제 자기가 다 욕먹게 생겼거든. 이거 박지원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최상목이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건 아니면 최상목이 사기를 도와준 거예요. 바람잡이 역할을 한 거야. 이거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최상목이 사기질에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게 박지원 의원 아닙니까? 그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한 거 아니에요. 최상목이 사기질로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 탄핵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왜 매부쇼 나가서 저 얘기를 했냐면은 박찬대 의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 최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은 참을 만큼 참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박찬대 의원이 왜 이런 워딩을 썼겠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거는 박지원 의원하고 최상목이한테 들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야, 니네 말 듣고 니네 말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참아준 거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야.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오전에 이제 원내대표 회의가 대책 회의가 있었어. 이 자리에서 이제 박찬대 의원이 참다 이제 박찬대가 욕먹게 생겼으니까 이거 원내대표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탄핵을 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진짜. 그러니까 이 박지원 이 여우 같은 노인네가 매불쇼 쪼르르 나가가지고 야 최상목이 사기쳤다. 이게 무슨 대단한 폭로라도 되는 것처럼 본인이 같이 사기치고 최상목이한테 이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참 정치를 하려면 뻔뻔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도 화가 났어요. 이제 박지원한테 다 사기를 당한 거야. 박지원, 최상목 이 사기꾼들에게 이재명, 박찬대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지금. 자,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명 최대행,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 몸조심하길. 이거 상당히 센 워딩이죠. 자,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이제 센 발언을 잘 안 하세요. 이제 곧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발언의 수위를 잘 조절을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거 뭐 거의 협박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왜 저희 이상하다 했어. 저도 왜 아니 지금 탄핵을 다시 최상목이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탄핵을 할 만한 명분과 법리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어. 그 왜 민주당이 안 하고 있나? 그 알고 보니까 이게 박지원이 자백을 한 거야. 자백을. 최상목이가 딜을 시도를 했고 박지원이 중간에서 거강꾼 바람잡이 역할을 했고
박지원이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최상목이 탄핵을 막았고, 그러니까 역풍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은 다 그냥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그죠? 역풍이 불긴 뭐가 불어요? 속이기 위한 그냥 사기질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저는 이제 마은혁을 오늘 임명할 리도 없지만은 임명해도 문제고, 이제는 임명하면은 또 그게 명분이 돼가지고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어. 최상목이 탄핵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제. 박찬대 의원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재명 대표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몸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탄핵 선고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최상목이를 탄핵하고 이러면은 또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탄핵 선고가 지연될 위험성이 있는 거야, 위험성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박지원이가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매불쇼 나가가지고 본인이 뭐 최상목이 나쁜 놈이다, 본인이 다 폭로를 하겠다. 오늘 폭로했습니까? 참 진짜 열받는 상황이에요. 이게 열받는 상황입니다. 결국 막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최욱 씨는 뭐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저 정도 되는 이제 천재 평론가 분석을 해드려야 여러분들도 이제 파악이 되는 거잖아. 뭐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게 이제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협잡을 누가 한 겁니까? 최상목이가 협잡을 한 거예요? 박지원이 협잡을 한 거지? 그래 최상목이만 욕을 하고. 아니 딜을 안 받아줬으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웃기지 마라. 우리는 국민들만 믿고 정도를 가겠다. 이랬으면은 최상목이가 무슨 사기를 치고 농간을 부립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도 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도를 가야 된다. 국민만 믿고 정도를 가야 된다. 이 여의도 양아치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냥 그죠?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박지원이 믿었다가 결국은 이 낭패를 보는 지금 낭패다 이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복귀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어서 우리가 너무 열을 낼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 석 달 내내 우리 당원들, 유권자들은 당 지도부만 믿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의원이라는 작자가 내란 공범하고 짬짬이를 해서 지도부를 속이고 당원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래서 일을 이렇게 망쳐놓고 윤석열이 석방되는 사태까지 빚어지도록 그리고 탄핵 선고가 이렇게 지연되도록 일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이 너무 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최상목과 박지원의 사기질로 보는 게 맞다. 그 사기질에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과 국민들이 당한 거다. 이래서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를 하게 되면 이 역사적 대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딱 2시까지. 오늘 또 매불쇼가 또 바로 이어서 하죠. 유시민 작가가 나온다고 해요. 유시민 작가가 또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 매불쇼 보시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좀 쉬고 내일 밤 10시 30분 독서 라이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ed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issing it. 그래서 25일이나 늦어도 26일 오전에는 윤석열 탄핵을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선원 의원, 제가 요 내용을 방송을 디테일하게 다 그 모니터링을 못 해가지고 방송 내용으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박선원 의원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민주권당이라는 소수 정당에서 이제 논평을 낸 내용인데 박선원 폭로 미국이 파면 지연의 배후인가라는 논평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자 박선원 의원이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이 방송 어느 방송인지 잘 모르겠어.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2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만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대사급 인물.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가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 일본인가요? 일본이 이제 거리가 가까우니까 가장 가까운 건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대사급 인물. 이거 미국이죠, 미국.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국가 미국이잖아요. 한미 동맹이니까.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는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사급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왜 대사급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대사가 아니고 대사급 인물인 게 지금 주한미군 대사 대리가 있어요. 아직 임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셉윤 주한미군 대사 대리가 아니냐. 요 국민주권당에서는 그렇게 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조셉윤 주한미군 대사 대리가 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박선원 의원에게 헌재 선고가 이재명 대표 판결일까지 지연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 형량이 깎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미국 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요 국민주권당이라는 데서는 미국이 이거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니냐, 헌재 탄핵 심판에도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방송에서 박선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좀 이제 시간이 지난 얘기죠. 2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이제 했던 얘기를 19일에 유튜브 방송 나와서 한 얘기니까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이미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에 미국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판결일까지는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 그게 그대로 맞았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그대로 나왔잖아 지금. 그래서 하여튼 뭐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박선원 의원의 증언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미국이 이거 그죠? 헌재 판결에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지. 미국 측의 미국의 대사급 인사가 민주당 의원을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 판결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안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자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예측을 한 사람이 없어. 빠르면 3월 7일, 늦어도 3월 14일경에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 2월 초에 미국 쪽에서는 헌재 선고 야 이재명 2심 결과 나와야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민주당 의원한테. 그 미국은 뭘 알고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2월 5일에서 8일 사이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일정을 고려할 때도 아니에요. 그때가 논의할 때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서는 저런 걸 알 수 있나 미리?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까 지금 채팅창 보니까 도청한 거 아니냐. 예, 헌재를 도청할 수도 있죠. 미국 CIA가 뭐 도청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산도 털려가지고 예, 다 도청이 돼갖고 미국한테 다 털렸는데 집권 초기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응? 헌재도 뭐 도청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겠지. 그리고 뭐 헌재 도청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 내부에도 얼마든지 예, 퓨민트가 있을 가능성이 뭐 대단히 높죠. 미국이 그 정도 뭐 정보력이 없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건 감청이 아니라는 것이, 예, 제가 볼 때는 감청이 아니라는 게, 아니, 저 시점에 2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헌재에서, 야, 우리 선거 언제 하지? 이런 얘기를 할 시점이냐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재명 그 재판 끝나면 그때 선거하자. 이런 얘기를 헌재에서 2월 초에 할 상황이에요? 저때 이제 아직 그 탄핵 심리, 변론 기일도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헌재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저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 흘려준 거예요. 미국의 대사급 인물이. 그럼 결과적으로 예, 우연일런지도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대사급 인물이 한 얘기가 그대로 맞은 거예요 지금. 아무도 3월 말까지 탄핵 선고가 지연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하는 시점까지 탄핵 선고가 미뤄졌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미국 쪽에서 뭔가 작용을 해서 미국 쪽에서 뭔가 작용을 해가지고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내정 간섭이다. 뭐 이런 이제 국민주권당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저는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 뭐 어떤 방식으로 헌재에 영향을 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예, 헌재에 영향을 줬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것도 박선원 의원이 증언을 했으니까 없는 얘기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대사급 인물. 이거 누가 봐도 미국의 대사급 인물이라는 걸 예, 박선원 의원이 그 뭐 실명을 공개한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예, 헌재 판결에 뭔가 영향을 주고 그래서 한국 그 대선 스케줄에 대선 결과에 뭔가 관여를 하려고 하는 예,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 측면은요. 만약에 미국이 관여해가지고 예, 헌재를 좌지우지해서 이게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거라면 자 이제 임박했단 얘기죠, 여러분. 예, 이런 힌트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판결일까지 지연될 거다. 판결일까지. 그러니까 25일이나 26일 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진짜 저게 미국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면은 이재명 대표 판결과 동시에 혹은 이재명 판결 직후에 그러니까 25, 26, 27일? 예, 이 사이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 저 천기를 이미 미국 쪽에서 누설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지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 미국이 하자는 대로 됐잖아 지금 보니까. 그럼 판결일까지만 지연된다고 그랬잖아. 야 계속 지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판결일까지만 지연이 된다고 했으니까 25, 26, 27 이 3일 사이에는 뭔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또 예,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 형량 깎이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 그 결심 공판이 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2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2월 초에 이재명 대표 형량이 깎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귀뜸을 해준 거는 미국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딱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모르겠어요. 예, 지금 어쨌건 저 때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저는 뭐 변화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일 가능성이 좀 높았던 거죠. 예, 2월 초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 형량이 깎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박선원 의원한테 해준 거는 미국 쪽에서는 일단은 이재명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암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 박선원 의원의 뭐 이거는 다 사실 예, 설마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미국이 우리나라 정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뭐 다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저희 대학 때는 뭐 우리가 미국 식민지냐 뭐 이러고 맨날 데모하고 반미 시위하고 이랬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뭐 식민지 정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정치에 뭐 거의 절대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미국의 대사급 인물이 민주당 의원에게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제 저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뜻이 그렇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결국은 헌재 선고가 이재명 대표 판결일까지 이제 지연이 됐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이제 유죄가 나올 가능성, 1심이 그대로 유지될 이런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저게 미국 쪽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냐. 자, 윤석열 이걸 그대로 놔두기도 이게 좀 부담스럽고, 이게 원체 또라이다 보니까, 예,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고, 괜히 북한 잘못 건드려가지고, 한반도에서 돌발 상황이라도 벌어지면, 그래서 이제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북한을 건드려가지고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은, 미국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참, 윤석열을 일단 제끼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막상 윤석열을 제끼고 딱 보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근데 이재명 되게 부담되거든. 제가 뭐 그닥 이재명 대표를 미국 쪽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미국과 이제 뭐 좀 관계를 좀 좋게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애를 쓰시고 있는데 그거 뭐 필요하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 진보적 성향의 뭐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미국 쪽에서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한 이런 대통령을 선호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실용주의야, 실용주의. 실용주의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실용 외교가 되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의 외교 철학은 실용 외교예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의 애들은 그런 걸 가지고 막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중국의 양안 문제에 왜 관여를 하느냐.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하면 되지. 그래서 대만이나 중국하고 다 잘 지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왜 우리가 굳이 대만 해협 문제에 관여를 하겠냐. 예, 서프루님. 최평님 우리 민주시민에게 스디슨 약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느낌을 들게 해서 우려되고 섭섭합니다. 예. 요건 제가 저기 롤러코스터 타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박선원 의원이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진정제를 놔드리려고, 신경 안정제를 놔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예,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돼. 무슨 얘기를 할지를.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실용 외교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실용 외교로 간다는 얘기는 동맹보다는 국익을 중시하겠다는 얘기지. 그죠? 미국보다는 국익을 더 우선시하겠다라는 뜻이고, 자,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닥 바람직한 건 아니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야 자기들한테 무조건 그냥 다 빤스까지 내려주는 그런 뭐 세력이 집권을 하는 게 좋지, 뭐 실용외교 한답시고, 자신의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등장하길 바라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거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해. 그게 국민의힘 쪽이 됐건 민주당 쪽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미국에서 다루기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가장 선호하겠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미국에서 그닥 좋게 볼 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 지금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윤석열은 이거 미친놈이라 위험하고 이재명 대표는 부담되고, 다른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되면 안 될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볼 때 한동훈 같은 애. 그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갖고 그냥 아무거나 다 하잖아요. 탄핵해, 그럼 탄핵하고. 특검 통과시켜, 그럼 특검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한동훈을 밀고 있는 이유는 이게 미국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한동훈 같은 애, 좀 정상? 예, 뭐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제 미국 말 잘 듣는 애, 예, 이런 애가 좀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누가 제일 좋을까요? 미국 쪽에서 볼 때 제일 괜찮은 사람, 뭐 김동연,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이지. 이낙연은 이제 민주당 아니니까 상관없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낙연이 하는 말이 저는 딱 미국의 뜻이라고 봐요.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자, 윤석열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되고 윤석열, 이재명을 다 청산하자. 이낙연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국익과 가장 일치하는 발언이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안 제낄 수는 없는데 이제 윤석열을 탄핵을 시키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미국 쪽에서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박선원 의원한테 저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윤석열은 파면을 한다. 그런데 이재명 2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파면을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의 형량도 안 깎인다. 이재명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니네. 민주당 니네들이 집권하고 싶으면은 이재명은 우리가 안 밀어줄 거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와 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대선 출마를 못하는 방향으로, 예, 이렇게 판을 짜려고 지금 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벌어질 일이에요. 예, 다음 주에 벌어질 일인데 제가 가능성 높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의 대사급 인물이 한 얘기대로 헌재 선고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전후로 선고가 될 거다. 예? 아까 서프로님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딱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 자, 탄핵 선고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전후로 해서 나오게 될 거다. 즉 25일에서 26일 사이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몰이를 하겠죠. 야, 이재명도,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이재명도 나오면 안 된다. 2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자, 민주당이 3심이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자, 이재명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뭐 조중동과 이런 데서 엄청나게 떠들어대겠지.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을 같이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 탄핵 선고일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을, 예, 일치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형량이 깎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심에서 나온 대로 징역 1년은 아니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선 무효형이 되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은 의미가 없죠. 예. 대선에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이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예. 우리는 이제 무죄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 또 무죄가 나오는 게 맞아요, 법리적으로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돌아가는 게 법리대로 돌아가냐고. 다 정치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뭐 미국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재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긴 한데, 어쨌건 헌재나 사법부도 정치판이다, 이게.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을 하고 그에 맞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얘기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자, 윤석열 탄핵을 다음 주 중에 인용을 하고, 이재명 대표 선고 판결일에 맞춰서 인용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받는, 이런 상황으로 다음 주에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봅니다.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이번 주 정치 일정,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일단 좀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죠. 내일부터 경랑의 한 주, 24일 한덕수, 26일 이재명, 윤석열 선고까지. 자, 이런 이제 판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진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한 주죠. 이 판결들이 각각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앞으로 진짜 나라가 망할지 아니면 다시 재기를 할지가 결정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이제 탄핵 심판 선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내일 제가 독설 데이트를 1시에 보내드리니까요. 1시 독설 데이트 시간에는 한덕수 탄핵 심판 결과를 분석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26일에 또 재판이 있고 그 전에 윤석열도 재판이 있죠. 형사재판. 그 내란 혐의 관련해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그 준비 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는 이제 꼬박꼬박 나왔어요. 준비 기일도 나오고 헌법재판소도 나오고 나와가지고 이제 사제밥 먹으려고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남동으로 가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 6-2부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26일 이후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민주당은 24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당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마 내일 정도면은 대략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건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내일 중에 아마 윤석열 탄핵 그 선고 기일도 공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헌재에서 벌리고 있는 일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24일이나 25일쯤 탄핵 선고 기일을 잡아야 이번 주 안에는 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늦어도 이제 수요일쯤에는 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늦어도 수요일쯤에 공지를 해야 이제 금요일 안에 탄핵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덕수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헌재에서 더 이상 윤석열 탄핵 선고를 미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만약에 선고를 미룬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 주에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건 안 하건 이번 주에 아주 중대한 한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탄핵 선고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될 건데 만약에 안 한다면 지금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못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추론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4월 18일에 그 진보 성향의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정미 재판관인가요? 두 명의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탄핵 선고를 못 한다. 이렇게 되면은 탄핵 심리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리는 거야. 6명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 7명 이상 출석을 해서 6명이 그죠? 인용을 해야 결과가 기각을 하건 인용을 하건 6명이 동일한 의견을 내야 선고를 할 수 있는데 6명이 되는 순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라면 한덕수는 계속 임명 안 하고 버틸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한덕수가 됐건 최상목이 됐건. 그리고 한덕수가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면은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되는데 최상목은 지금까지도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계속 임명을 안 해버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탄핵 심리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건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제는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 상식이고, 예, 안 난다라면은 이제 중대한 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제 한덕수 탄핵 그 선고 관련해서 먼저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일단 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정치적으로 보나 법리적인 문제에서는 좀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한덕수 탄핵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아닌가. 물론 뭐 우리가 볼 때는 한덕수가 내란 공범이고, 예,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고,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리는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헌법재판관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 이건 누구 말이 맞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만약에 한덕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은 이거예요. 한덕수가 내란 공범이다, 내란 방조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이런 상황이 되고, 지금 윤석열과 한덕수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예, 한덕수는 국무회의를 한 적이 없다 그러고 있고, 예, 윤석열 측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참 이거는 약간 딜레마인 상황인 건데, 자, 만약에 한덕수가 내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헌재에서 판단을 한다라면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건 불법이 돼요. 위헌이 되는 거지. 바로 따라서 한덕수의 주장대로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면 윤석열 탄핵은 바로 인용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국무회의를 거쳤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기각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문제들을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지. 뭐 그것 외에도 내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윤석열 탄핵의 결정적인 쟁점 사안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주장을 헌재가 손을 들어줘서, 야, 한덕수는 주장대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이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는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윤석열을 오히려 한덕수 탄핵이 기각이 돼버리면, 굳이 기각이 안 되고 인용이 되더라도 가장 큰 탄핵 사유인 내란 방조 혐의가, 자, 기각이 돼버리면, 그 혐의를 벗게 되면은 윤석열 탄핵 인용은 파면은 거의 확실시 되는 거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은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예, 한덕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고. 또 두 번째 이제 쟁점, 5가지 사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그 국무회의를 참여를 해서 의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것하고 그 두 번째 쟁점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 쟁점이에요. 근데 요 두 번째 문제도 좀 애매한 게 있는 것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한 2일 내지 3일 정도 되죠? 예,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일 내지 3일 정도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민주당에게 탄핵을 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다, 위헌 행위다라고 판단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지금. 그래서 자, 헌재에서는 제가 볼 때 정치적 고려까지 감안을 한다라면은, 자, 이거 두 가지 사안다. 자, 일단 첫 번째 혐의, 국무회의에서 내란 방조 행위를 했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재가 기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헌법재판관을 이틀 동안 임명을 안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틀 정도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상목이처럼 지금 뭐 2달 넘게 이렇게 임명을 안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명백히 파면 사유가 되지.
근데 한덕수는 이틀 정도였기 때문에 자, 이 임명을 안 한 것이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중대한 위헌 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위법이긴 하지만 이틀 동안 위법이긴 하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래서 기각될 확률이 지금은 높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파면을 좀 나름대로 이제 부드럽게 끌고 나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한덕수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기각을 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내일 한덕수 탄핵 선고는 저는 뭐 이건 뭐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어요. 법리적으로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한덕수는 파면이 맞지만 위법 행위, 위헌 행위를 한 것이 맞지만 헌재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 아닌가. 그죠? 법리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이런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게 일종의 뭐 마지막 그죠 사형수들 마지막 밥상 차려주듯이 한덕수는 탄핵을 기각시켜가지고 한덕수를 복귀시키고 윤석열을 파면을 해서 진보 보수 양쪽으로 욕먹는 걸 최소화하려고 하는 복만삼님 산불이 엄한 곳에만 났네. 진짜 멧돼지가 있는 산에 놔야 되는데 한남동에도 산은 있겠죠. 한남동이 용산 아닌가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좀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리고 내일 설령 이제 한덕수 탄핵이 기각됐다, 기각이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약 팔고 있어. 한덕수가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 파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저는 반대라고 봐요.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 파면은 더 확실해진다. 더 확실해진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 파면 가능성은 더 확실해진다. 100% 파면인 거예요, 이건. 왜? 국무회의 거치지 않았다라는 걸 헌재가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의 계엄은 무조건 불법 개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미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멍청한 보수 세력들이 희망회로 돌리면서 한덕수가 기각이 되면 윤석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 윤석열은 파면 확정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연신내 우삼겸님 각하하면은 이거 지금 이제 각하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각하 일단은 그 150석이냐 200석이냐 이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각하로 나갈 가능성이 뭐 있을 개연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각하로 가더라도 판결문에는 한덕수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와 관련된 어떤 그 판단을 적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덕수가 기각이 되면 오히려 윤석열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아침 10시에 제가 1시에 방송을 하니까 바로 방송을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좀 진정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내일 이제 또 이거 최한욱 TV 지금 2,200분 보고 있는데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뭐 뉴스공장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다들 막 공포와 불안에 떨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 기각이 되더라도 인용이 되면 더 좋고요. 인용이 돼도 나쁠 거 없다 이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이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덕수도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왜 한덕수가 늦게 들어왔는데 먼저 선고를 할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을 먼저 파면을 하고 한덕수 선고를 하게 되면은 권한대행을 최상목이 해야 되느냐?
한덕수가 해야 되느냐라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요. 허점이. 예.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한덕수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자, 누가 이미 최상목이 대통령직을, 그죠? 승계를 받았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한덕수가 복귀를 하더라도 권한대행은 최상목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직위를 이미 최상목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덕수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복잡한 논쟁거리를, 쟁점을 해소를 하려면, 이건 한덕수가 물론 기각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덕수가 기각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고, 그래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파면을 해야 윤석열 파면 이후에 권한대행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이 소멸이 된다. 아마 그런, 헌재에서 그런 고민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재판을 좀, 선고를 좀 미뤘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법리적 측면에서만 보면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덕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기각된다라면은, 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복귀한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 혹은 각하된다?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각되면은 윤석열 파면은 더 확실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문제인데, 예, 많은 부분들이 참 이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열리면, 뭐 조기 대선 열리는 건 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게 기정사실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3심이 걸려서 언제 대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크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3심이, 자, 2심이 26일 날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해도요,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자, 3개월 이내에 3심을 끝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2심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죠? 2심은 그래도 4개월? 5개월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2심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자,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3심을 대단히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빠른 시점은 3개월이라고 보는데, 3개월 안에도 3개월쯤에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6월 말에 이재명 대표 3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대선 일정이 6월 말이나 혹은 7월 초까지만 미룰 수 있으면, 얘네들이 7월 초까지 미룰 수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6월 말 7월 초까지 미루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탄핵 심판을 늦춰가지고, 자, 이재명 대표 3심과 대선 기간이 일치되는 상황을 만들면은 그 3심 선고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대선 내내 괴롭히고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오늘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차기 대통령 취임은 60일 플러스 알파고 이재명 대법 선고까지는 90여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은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선고 일정이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60일에다가 더 날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법 선고까지 90여일이라고 치면, 딱 90일이라고 잡읍시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90일로 잡으면은 6월 26일이 되죠. 6월 26일이 돼요. 근데 윤석열 선고를 한 달만 더 미루면은 이재명 대표 대법 선고와 대선이 완전히 겹쳐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월 한 중순까지만 밀어놓으면은
4월 중순까지만 밀어놓으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지금 얘네들이. 그걸 때문에 지금 시간을 질질 끄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4월 한 중순 말까지만 버티면은 이재명 대표 3심 선고와 대선이 완전히 겹쳐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영배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까지인데, 자 그때쯤 만약에 4월 17일 날 18일 날 임기가 좀 퇴임을 하니까 17일 날 탄핵 선고를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60일 뒤니까 6월 한 17일께가 되는 거죠. 6월 17일께에 대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선고 일정하고 대선 일정이 겹치게 되니까 이재명을 최소한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얘네들이 뭐 일정 가지고 이렇게 뭐 서로 뭐 시간 끌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재명 대표 혐의가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지금 뭐 윤석열을 그 법까지 어겨가면서 석방을 시킨 거잖아요. 합법을 빙자한 탈옥을 시키잖아. 그다음에 뭐 김성훈이, 그다음에 뭐 누굽니까? 하여튼 뭐 김성훈이 구속영장 기각하고,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다 기각이 되고, 지금 사법부와 검찰을 우리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이런 형국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치 검사 판사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심 이재명 대표 2심 그 재판관들에게 엄청난 지금 회유 압박 공작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재판부에 엄청난 회유 압박이 들어가고 있겠지, 지금. 무조건 유죄 선고해달라. 뭐 그런 걸 잘 이겨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으면야 우리가 사실 이런 고생하고 있을 이유도 없죠.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심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26일 선고 공판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판사가 양심이 있으면요 한 100만 원 정도 선고를 해버리겠지. 나름 소심한 저항을 하는 거죠. 소심한 저항. 100만 원 선고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 죄가 아닌데 미안하다.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100만 원만 할게. 이런 선고를 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것 아닌가. 그래서 26일 재판도 우리에게 그닥 유리한 결과가 아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아니고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26일 날도 일단은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냐.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이런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맹 공격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그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은 서류 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일찍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때리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네들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저는 2심도 우리가 이제 뭐 희망사항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것만 우리가 좀 인식을 해두고, 이거 어차피 예상된 일이에요. 예상된 일이고, 쟤네들은 지금 총력을 다,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 전체가 이재명만 아니면 돼. 지금 이런 분위기다 보시면 돼요. 이재명만 대통령이 아니면 된다. 윤석열 제끼고 이재명도 제끼자. 이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 엘리트들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여기서 희망으로 돌린다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우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예, 첫째는 이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 이제 만세 부르겠죠, 보수 진영이.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은 더 불안에 떠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6일 날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를 할 거예요. 네. 유죄 선고를 할 거다. 그리고 그 뒤로 윤석열 탄핵 일정을 잡겠죠. 자, 계속 부정적인 이슈 두 개를 앞에다 배치를 해서 상쇄를 해나가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파면하고는 앞에 선고된 거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황사라님, 헌재 주변에 그 많은 경찰들하고 헌재 주변 계속 시끄러운데 주변 학교하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선거기를 그렇게 지연시킬 수 있나요? 그래서 더 지연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요런 정도 해두고 한덕수 탄핵 기각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하고 그러고 나서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마 27일이나 8일께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쟤네들이 늘려보고 싶긴 하겠지만은 헌재도 그런 이제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이번 주에 이제 파면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조금 답답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평론을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현실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는 있다.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우리는 그에 맞게 준비를 해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다음 주에 윤석열 탄핵이 선고가 된다라면요. 윤석열이 파면된다라면은 6월 20 대선은 이번 주죠.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에 윤석열 파면이 선고가 되면은 대선은 5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3심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3심을 5월 이전에 끝낼 수는 없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만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선고가 되더라도 이번 주 안에만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면 대선 일정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헌법재판관들 2명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만 탄핵 선고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덕수 탄핵이 내일 기각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윤석열 파면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큰 쟁점이었던 가장 큰 탄핵 사유였죠. 바로 요 문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헌재 계엄 내란 위법성 판단 안 했다. 윤 탄핵 선고 힌트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자, 이걸 판단한 이게 제일 중요했던 문제예요. 한덕수 계엄 내란 방조 혐의죠. 계엄 내란 방조 혐의. 이것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였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이렇게 이제 헌재에서는 판결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가 없다. 이래서 기각 의견을 낸 거예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 하면 한덕수가 계엄이나 내란을 그죠? 계엄이나 비상계엄과 내란이죠. 예. 비상계엄과 내란을 방조한 혐의가 있느냐? 즉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거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회의에 참여를 해서 의결 행위를 했느냐? 이게 이제 최대 쟁점인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본인은 야, 나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바가 없다. 근데 윤석열은 야,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나는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가 뭐 지금은 증거 불충분이다라고 여기 힌트가 없었다라고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애써서 자, 혐의를 부인을 한 거죠. 그죠? 애써서 이제 스포일러를 안 한 것처럼 힌트를 안 준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저는 이미 판결문에 힌트가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판결문은 무슨 얘기냐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이런 적극적으로 계엄을 방조했다라는 증거,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는 내란의 계엄에 참여했다, 방조했다 라고 볼 수가 없어서 기각이 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덕수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일단은 헌재가 한덕수는 국무회의 소집하지도 않았고 국무회의 참여해서 계엄을 의결하지도 않은 거야.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한덕수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말이 맞는 거죠. 난 계엄 국무회의 소집 안 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의결한 적도 없다. 자, 고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의 주장과 달리 자, 국무회의가 없었던 거예요. 소집을 했다라는 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는 혐의가 없는 거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즉 뒤집어 엎어서 얘기를 하면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거쳤다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헌재에는 그런 증거가 없어. 국무회의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계엄을 나는 선포를 했다라고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윤석열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한덕수를 기각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뭐 윤석열의 내란을 입증할 수 있는 불법 계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도 많지만 절차상으로 보면은 내란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지. 예컨대 뭐 CCTV에 막 계엄군이 들어가고 국회 유리창 깨고 윤석열이 막 누굽니까 계엄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문부시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뭐 이런 증언도 나오고 이거는 내란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에요. 근데 계엄 자체, 계엄 선포 과정이 위헌이다라는 걸 입증할 만한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뭐냐 하면 국무회의 안 거치고 임의로 불법으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야.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그저 판결문에는 뭐라고 나온 거냐?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했거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야.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소집했거나 윤석열이 한덕수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윤석열이 본인이 합법적으로 계엄을 그죠? 계몽령을 선포를 하려면
그 합법적으로 진행했다라는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 자체가 없어. 없으니까 불법이죠, 이건. 합법이면 당연히 정합법적인 절차,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이런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왜 증거가 없습니까?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판결에서는. 그 증거, 뭐 회의록도 없고, 국무위원이 다 국무위원이 정족수를 채웠다라는 증거도 없고,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자, 즉, 윤석열은 본인이 합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태다. 이런 판결이 난 거예요. 예? 없다, 지금. 객관적 인정할 만한 증거. 바로 요거죠. 예.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예. 인정할 만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없다, 지금. 답이 나온 거죠? 아니, 스포일러 다 한 거잖아. 이 정도로 어떻게 힌트를 줘.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오늘 한덕수가 기각되면서 계엄, 내란, 계엄 위법성에 대해서 인용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즉,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절차들이 합법적이었다라는 게 인정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오늘 이제 판결을 하면서 기각이 됐건 인용이 됐건 한덕수 판결을 하는데, 자, 계엄에서 한덕수 너 계엄 방조야. 너 내란 방조야.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은 한덕수가 국무회의도 소집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가 된 것이라는 걸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인정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나는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한 거야. 뭐가 문제야? 라는 주장에 오히려 근거가 돼버린다라는 거야. 오히려 근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에서 야, 웃기지 마. 이거 증거가 없어. 한덕수는 내란 방조 혐의 없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증거 자체가 없어. 그래서 한덕수는 우리 기각이야. 에이, 몰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 윤석열이 그러면은 본인이 적법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덕수가 기각이 되면은, 특히 계엄 위법성에 대한 부분이 기각이 돼버리면은, 뭐 기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건 아니죠. 예, 판단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된 거긴 하지만 명백하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증거가 없다. 예. 객관적 자료나 증거 자체가 없다, 이거. 예, 요거 지금 최한욱 TV에서만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 있는, 수준 있는 지금 분석을 보시는 거예요.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없어요. 근거와 객관적 자료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국무회의를 했는데. 국무회의는 다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록을 남겨야 되잖아. 근데 증거나 객관적 자료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고로 국무회의를 했다라는 사실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회의록 작성 안 하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주장대로 야, 회의록 작성 안 하고 우리는 그냥 했다. 이것도 위법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윤석열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자, 한덕수가 계엄 관련된 이 위법성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즉 기각이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윤석열이는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무회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자, 적법 절차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최소한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거친 거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불법인 거야.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거면은 국무회의 거쳐서 의결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 다 무시하고 지멋대로 질렀다라는 걸 헌재에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바로 윤석열은 탄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썸네일에 그런 제목을 넣은 거예요. 이건 윤석열 파면 확정으로 봐야 된다. 파면 확정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왜 늦어지고 있느냐. 결국 뭐 오늘 이제 뭐 발표를 공고를 할지 안 할지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더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이제는 저는 공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어요. 예, 이번 주 안에는 판결할 거다. 그래서 보수 진영 9점은 다 주는 거예요, 쟤네들한테. 헌재가 그런 뭐 정치적 목적으로 저는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제가 보는 이제 법리적 해석은 이거예요. 한덕수 탄핵과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잖아. 동시에 진행이 됐어. 그래서 동시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문영배, 뭐 이미성과 같은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도 한덕수는 기각이라고 의견을 냈으니 한덕수는 이제 기각적으로 각하가 2명이 있으니까 7대1이 나온 거야.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죠? 기각 5에 각하 2명인데 그리고 인용은 1명이잖아요. 그럼 한덕수는 7대1이 사실상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7대1이 나왔는데 자 윤석열은 파면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8대0인지 7대1인지 6대2인지는 모르겠어. 제가 이번에 한덕수 탄핵 선고 결과를 놓고 보니까 6대2일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 높은 거 아닌가. 예컨대 정영식하고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어요. 예, 각하 의견을 낸 걸로 봐서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은 기각 막 이렇게 떠들다가 지난주부터 8대0 각하다 이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 왜 각하라고 주장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탄핵 자체 윤석열이 탄핵 당할 일을 안 했다라고 보수 세력들은 보고 있는 건데 왜 절차상의 문제를 걸어가지고 각하라고 주장을 하느냐.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은 죄가 없으니까 기각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아요. 보수 세력들은. 기각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수 세력들은 기각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8대0 각하 얘기를 할까. 제가 볼 때는 정현식이나 조한창이 라인을 통해 갖고 정보가 나온 것 같아. 정보가. 야 우리는 각하 의견 낼 거다. 뭐 전체 의견까지는 얘네들이 뭐 정보를 빼돌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조한창이나 정영식이 각하 쪽으로 밀고 있는 거다 지금.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볼 때 이제 보수 이 성향의 재판관들은 이게 명백한 파면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너무나 뚜렷해서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한덕수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뭐 약간 이제 차원은 다르죠. 예. 차원은 다르긴 하지만 각하 의견을 내긴 했지만 기각이라는 의견을 냈잖아. 그리고 위법성이 없다고. 계엄에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 동조한 바가 없다라고 본인들도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는 순간 법률적으로만 따지면은 윤석열은 탄핵 인용이 파면이 확실시 되는 거예요. 법률 위반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각하 주장을 하느냐. 기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현식이나 조한창은 욕먹기 싫으니까. 평생 보수 진영 내에서 막 욕 처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각은 할 수 없고 얘라 각하 의견이나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보수 진영 쪽으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난주부터 다음 주가 아니죠. 지난주부터 국민의힘도 그렇고 빤스 부대들도 그렇고 뜬금없이 8대0 각하다. 8대0 각하. 윤석열은 8대0 각하가 맞아요. 8대0으로 탄핵된 각하지.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6대2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6대2일 가능성이. 이번 한덕수 이제 탄핵 선고문을 보면서 6대2일 가능성이 이제 나왔고, 이러니까 이제 참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6대2로 판결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념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판결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덕수 뭐 선고하고 다른 이제 또 검사들 뭐 이런 애들 다 기각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보수 그 재판관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 아닌가. 설득하는 과정이 아닌가 봐요. 우리가 이렇게 다 해주지 않냐 지금. 그래? 그럼 이재명
재판 가지고 니들이 시비 거니까 이재명 선고 끝난 다음에 2심 선고 끝나면 그때 하자 그럼. 이런 정도로 제가 볼 때는 타협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 그 헌법재판관들도 더 미룰 수가 없죠, 이제. 예, 문영배 권한대행도 더 미룰 근거가 없잖아요. 한덕수도 선고를 했고 뒤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탄핵 사유도 분명하고 이 선고를 더 이상 늦출 만한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그리고 보수 쪽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고 야, 한덕수 기각해줘. 이재명 대표 2심 이후에 2심 이후에 니네 탄핵 선고해줘.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는 최대한 설득을 해서 헌법 그 재판관들이 합의된 의견으로 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결정적인 이제 최종적인 결단을 해야죠. 6대2로 그냥 판결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인용이 6, 각하가 2. 지금 이게 이제 현실적 구도가 아닌가. 최대한 아마 7대1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6대2도 좀 그러니까 7대1까지. 7대2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7대1까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봐요. 근데 어쨌건 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끝나는 제가 볼 때는 27일, 8일 이때쯤에는 윤석열 탄핵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요. 뭐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 무렵에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오늘 오후나 내일 중에 윤석열 탄핵 선고 일정 공고가 될 거예요. 공고가 되고 윤석열은 파면으로 간다. 윤석열은 파면으로 간다. 이런 거고 아까 그 얘기 드리다가 이제 조금 옆으로 샜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가는 제가 볼 때는 두 개 한덕수 탄핵과 윤석열 파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평의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한덕수는 기각적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지금 윤석열은 파면 쪽으로 뭐 6대2가 됐건 8대0이 됐건 어쨌건 이제 파면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다 보니 자 윤석열을 먼저 파면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를 기각을 해버리면 권한대행을 누가 해야 되느냐의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바로 이제 지금 판결문이 그 판결이 나오는 즉시 판결문을 다 읽는 즉시 한덕수는 직무에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을 했잖아.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윤석열이 아직 직무 정지가 된 것이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윤석열의 권한이 최상목에게 다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돌아오는 대로 한덕수가 권한대행직을 이제 수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윤석열이 먼저 파면이 되고 최상목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상태에서 한덕수가 기각이 돼가지고 총리로 복귀를 하면 자 권한대행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법리적 논쟁이 논란이 벌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해소가 돼버린 거지. 한덕수를 먼저 선고함으로써. 그래서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한 데는 제가 볼 때는 법률적 근거는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한덕수가 기각이라면 기각으로 사실상 기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렇게 일정 조정한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헌재에서 한덕수가 기각이고 윤석열이 파면이면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안 그러면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고 한덕수가 기각된 게 보수 진영에서는 뭐 만세를 부르고 이제 윤석열도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희망회로 돌리고 있지만은 전혀 반대다. 예. 한덕수 기각, 윤석열 파면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한덕수 선고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윤석열 기각, 한덕수 기각이었으면 쟤네가 원하는 건 그거죠. 윤석열 기각, 한덕수 기각이었으면은 굳이 선입선출 자신들이 한 말 원칙을 어기면서 한덕수를 먼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은 당연히 권한대행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뭐 한덕수가 기각이 되건 파면이 되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먼저 하면은 한덕수는 윤석열이 기각이 되면은 한덕수는 자동적으로 기각이에요. 자동적으로 기각이 되지.
그러니까 한덕수를 굳이 윤석열이 기각이라면 한덕수 선고를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선고를 먼저 했다라는 건 자, 윤석열 탄핵은 파면일로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